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매주 깊이 있는 토론으로 남북경제 문제를 다뤄봅니다. 토요경제토론. 오늘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한반도 광물자원연구센터의 양민호 이사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정태헌 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달 중순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본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 복구 현장을 사찰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단천지구는 북한의 대표 광물 생산지로 알려진 곳이라고 하는데, 자, 이 두 분의 말씀 차례로 듣도록 하죠. 정 회장님부터. 네, 그렇습니다. 함경남도는 북한의 대표적인 광산 지역입니다. 검덕지구는 북한의 함경남도에 위치한 광산이지만은 자철광과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연, 아연 등의 비출금속이 광대하게 매장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검덕지구에는 비철금속의 중요 자원으로 꼽히고 있는 연과 아연의 매장량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인근 단천지구에는 마그네사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북한에서는 이 지역을 금골 또는 돈골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는 여기에 현대적인 주택을 건설해서 국가적인 광산도시로 바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천지구는 연하연 검덕광산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아주 대표적인 광물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특히 이제 북한의 3대 광산 중에 하나인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 기준으로 한 60억 톤 정도로 되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더불어 1, 2위를 다투는 아주 큰 매장량입니다. 예, 그러면 이 마그네사이트라는 이 광물은 어떤 재료에 쓰이는 거죠? 마그네사이트는 이제 마그네슘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광물인데, 뭐 여기서 금속을 재련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1차 가공을 하면은 마그네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시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원료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60% 이상은 제치할 수 없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내화물 원료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마그네사이트 광산은 여건상 아직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그네시아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상품인 용융 마그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또 코쿠스탄이라고 하는 고품이 유연탄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하고 합작으로 이에 대한 공장도 가동하고 있고 그런 기업이 있어서 여건이 되면은 북한 잔천 단지에 마그네시아와 내화물 공장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판매를 하면은 앞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함경남도 단천지구에는 이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풍부하다. 중국과 러시아 더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매장량 면에서는 풍부하지만 아직은 이제 전력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고부가가치의 마그네사이트의 어떤 본격적인 개발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진출하기에 아주 적합한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함경남도 검덕지구 이외에 북한의 대표 광물 생산지로 꼽히는 곳은 또 어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북한은 이제 석탄광뿐만 아니라 금속광, 비금속광 등 약 700여 개의 광산이 전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의 5대 광물 하면은 철광석, 석탄, 마그네사이트, 연화연, 석회석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북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정 광물이 66종인데 거의 대부분의 광물이 북한의 매장량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유연탄이랄지 보석류 같은 그런 광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광종이 다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 광물 백화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철광석 광산은 아주 유명한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무산철광이 유명하죠. 뭐 매장량이 수십억 톤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제 중국으로 그 제재 있기 전에 많이 수출이 됐던 그런 광산이고, 그밖에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무연탄은 평남 남부나 평남 북부 쪽, 그다음에 함경남도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고, 갈단은 평남 안주와 함경 북부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광산으로 이제 해상 광산이 유명하고, 그 텅스텐 광산으로 황해도 만년 광산이 유명합니다. 그밖에도 이제 비금속 광산으로 흑연 광산이나 남포 대대리 인해석 광산, 함남 정평의 형석 광산 등이 잘 알려 있는 광산들입니다. 예. 북한의 5대 광물 자원을 꼽아주셨습니다. 철강석, 석탄, 마그네사이트, 연화연, 석회석 등을 꼽았는데, 자, 그 가운데서도 이 철강석 광산이 유명한 곳, 무산, 덕현 광산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우선 그 북에서 이 광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규모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경제성이 있는 광산을 이 철광산하고 석탄광산을 이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산광산에서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은, 무산광산은 그 이 중국과 인접해 있는 그 이 함경북도 무산군에 그 위치해 있습니다. 동양 최대 철광산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 연간 약 한 3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선광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광산을 이 개발하면서 한동안은 전기가 불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 자재가 부족해서 시설 가동이 정상적으로 그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또 최근에도 그 중국 기업들이 이 참여를 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 철광산 그 중국 단동의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의주, 신의주라고 얘기하죠. 그 있는 그 덕현 광산을 그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주로 이제 철광석, 그 광석의 품위가 45%에서 한 그 50%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1955년도부터 탐사 작업을 시작해서 광석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약 한 15에서 25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접한 중국의 안산강철하고 봉계강철에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그 많이 그 이 산업에 쓰여야 되는 그 알루미늄을 생산을 하기 위한 원료가 되는 알루미나라는 그 광석이 있습니다. 이게 그 평안남도 그 덕천시 인근에 그 알루미나 광산이 있는데, 매장량이 약 한 4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산 품위가 그 알루미늄의 그 품위가 약 45% 이상 되는 아주 고품질의 광산인데, 전광을 한 연간 한 50만 톤 정도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아주 많은 양의 그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북에는 좀 전기 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되는 전광 전체를 러시아에 그동안에는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광물 자원은 이 북한 경제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북한 경제에 있어서 광물 자원의 위상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당국이 광물 자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앞으로 이제 북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저는 그 4가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북한은 그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성공단 모델을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건데요. 특히 북한 노동력은 뭐 중국에 비해서 임금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밖에도 이제 IT나 기초과학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활용한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이제 풍족하고 다양한 광물 자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빼어나고 뛰어난 관광 자원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금강산을 비롯하여 백두산, 칠보산, 모양산 등 아주 풍광이 수려한 산이 많고, 또 평양 개성 등의 많은 문화 역사 유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지경제학적 위치로서의 물류 통로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면은 이제 철도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반드시 북한을 경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즉 PNG 사업을 해서 사할린 가스를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그 저렴한 가스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장점 중에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북한 광물 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아주 막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6년까지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있기까지 북한의 수출액을 보면은 1년에 한 33만 달러 정도 33억 달러입니다. 수출했는데 그 중에서 광물 관련 제품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경제에 있어서 광물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북 제재 이전에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정 회장님, 네네. 이렇게 풍부한 광물 자원을 과연 북한 당국은 어떻게 이제 이 관련 정책을 짜고 이제 이용 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그 광물 자원은 북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 광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북한 경제 규모의 약 12.6%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광물 자원은 중요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광물 자원은 이 북한을 이끌어주는 공업의 원료를 생산해서 경제를 자립하고 그다음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는 이 크게 두 가지의 이 이용 개발 정책하고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북한의 자원 이용 정책을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존에 있는 이 부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자원을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확보된 그런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렇게 생산된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서는 당연히 가공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이 아주 중요한 이 정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개발을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많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이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 여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해외 기업에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 대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어떤 기본 조사, 기초 조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는 이 부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 각 지역에 이 최소 단위까지 지질 탐사대가 있습니다. 약 한 7만 명 정도의 지질 탐사대가 1년 12달 기존에 있는 광산, 그리고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광산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각 지역 단위로 활동되고 있는 지질 탐사대는 해당 광산에 대한 광산의 현황, 그 다음에 매장량, 또 캐낼 수 있는 가채량 등에 대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중앙 정부의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다가 자료를 제공을 하고, 북한 정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물 자산의 현황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광물 자원 탐사를 위한 아주 이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항공 촬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를 해서 아주 지층의 심층부까지의 광물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반면에 북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의 이 지질 탐사자가 있지만은 사실은 장비 부족으로 표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기술이 나중에 이제 이 협력을 하게 되게 되면은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광물 자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된 그런 자료들을 남북에 이 공동 개발할 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광물 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양 이사장님, 도대체 북한 내에 광물 자원이 어느 정도로 매장돼 있는지 관련 정보가 알려진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추정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뭐 그 이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질학적으로 북한 광물에 대한 조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밀 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시추를 해야 되는데 적게는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자본이 부족해서 그런 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지금 북한 광물자원 관련 북한 측 자료는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1988년에 발간된 이제 조선 지리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북한 거의 모든 광산에 이제 저 자료하고 매장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북한 광물 관련 자료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선 광물지라고 하는 게 1994년부터 2002년까지 4권이 발행됐고요. 네. 또 2012년도에 조선 지질총서가 10권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봤는데 광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은 매장량에 대한 것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측 이런 자료들을 이제 취합하고 기타 이제 추후의 정보를 취합해서 광물자원 공사에서 2011년도에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발표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제가 보니까 뭐 20년 동안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아마 우리가 남북 협력을 하게 되면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의 광물 자원 가운데 히토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각종 이 첨단 산업과 녹색 산업에 사용이 되면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이 히토류 매장량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히토류 광산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양 이사장님? 네, 북한에서 2011년도에는 이제 2천만 톤 정도 있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해인 2012년도에는 이제 4,800만 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히토류는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 기준이 아니고 산화물 기준으로 매장량을 발표합니다. 아마 이거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금속보다는 아마 산화물로 이렇게 산업 원료로 쓰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매장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첫째, 이걸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성이 있으려면은 품위가 중요한데 북한의 히토류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4,800만 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 히토류 소비량이 한 16만 톤 정도 되니까 한 300년 쓸 수 있는 양인데 엄청난 양이죠. 그러지만은 이거는 뭐 크게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히토류 매장지는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평북 정주가 근처가 알려져 있고 여기 한 1,700만 톤 그리고 황해도 청단 지역 인근에 한 2,000만 톤 그리고 강원도 평강과 김하에 1,100만 톤 등이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히토류 개발에 따르는 문제는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등이 이제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하여튼 개발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북한 히토류 개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전망을 하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북한의 이 히토류 매장량은 산화물 기준 세계 2위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히토류 얘기를 더 하기 이전에 과연 히토류가 어떤 광물인지 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 회장님. 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히토류는 굉장히 그 희귀한 원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히토류가 중요한 부분들은 그 히토류의 그 광물 자체에 농축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그 희귀하기 때문에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은 히토류는 이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된 금속 원소입니다. 건조한 날씨에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열을 잘 전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그 화학과 전기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3파장 램프나 LCD 연마 광책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차세대 산업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그래서 흔히 히토류를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히토류는 글자 그대로 이제 영어로 네어어스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희귀한 광물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히토류 원소의 대부분은 그렇게 지각에 분포되는 비율을 보면은 일반 금속광인 구리, 니켈, 크롬, 코발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히토류라고 하는 명칭이 쓰냐 그러면은 이 히토류 광석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채취하기가 적당할 만큼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가공하고 정제하는데 한 20여 단계로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걸 히토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지금 현재 히토류의 소요되는 분야는 한 30-40%가 연구자석 만드는 데 쓰이는데 연구자석은 아다시피 전기자동차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자석에는 경히토류인 네오디뮴과 중히토류인 디스프로시움이 들어가는데 경히토류는 세계적으로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면이 아니고 다만 이제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시움인 중히토류는 중국밖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연구 자석의 거의 90%를 만들어서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히토류 전쟁은 디스프로시움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히토류가 이 첨단 산업에 두루 쓰이는 매우 중요한 금속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재련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토류는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은 광석의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히토류는 광물 내에 함량이 아주 낮고 정제가 까다로워서 품위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품이라는 것은 광물 내에 유용한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 이내에 이하면 경제성이 떨어져서 채광을 하진 않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2011년도 6월 달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주 홍천의 히토류 약 15만 톤의 발견도 결국은 0.6% 정도의 품위에 의하고 경제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히토류 매장량이나 생산량은 모두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히토류의 광종도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 히토류는 이제 17개 광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히토류 광석은 한 4대까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히토류 특성이 이게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이 비슷하고 녹는 점도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석당 한 10개 이상 대개 이렇게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금속 원소를 각각 분리해내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련 기술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나라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만 최근에 이제 지질량 연구원에서 이 히토류 재련 기술을 연구해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토류 광석을 20단계 거쳐서 재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황산 등 여러 가지
독극물인 화학물질이 많이 소요되고 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가스가 나오고 또 산성폐수와 또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환경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련소 인근의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대기 오염, 토양 수질 오염 문제로 상당히 그 곤란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 드리셨고요. 북한에는 이제 히토류가 일부 절연이 돼가지고 2014년 같은 경우에 한 중국에 190만 달러 정도, 62톤 정도 수출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밖에 연도에는 거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절연 기술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 일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보다 정확한 정보는 추후 더 알아봐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 토요경제 토론. 오늘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